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 조치했습니다. 예상됐던 시나리오였던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일단은 12월 미국 금리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좀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무게를 쏠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결과인지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자간담회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달러와 급등, 금리 상승 이런 영향을 예상하면서 그런 우려가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그런 경제 기초 요건이 양호 안 되다가 금융 부문의 외환 건전성도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한 그런 부작용을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더해서 여러 가지 대외 리스크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일부 취약신흥국의 어떤 금융 불안, 심지어 금융위기 이런 것이 이제 확산될 가능성도 저희들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손성원 교수께서 제로까지 내려당한 주장을 얼핏 제가 한번 봤습니다. 아마 저는 이게 처음이 아니고 그전에도 아마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준금리가 이제 1.5%이기 때문에 그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0%까지 낮춰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로 금리까지 갔을 때의 부정적 영향을 간과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왕이투자 이범식 기자입니다. 총재께서 지난달에 잠재 성장률 3%대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지금 시장은 여전히 비관적 조망이 많습니다. 내년에 2%대 성장 전망 기관들 상당수가 지금 한국 잠재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고 있다고 예측을 한 상태에서 전망한 것 같은데요. 그럼 현재 이런 전망에서 어떤 견해를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지금 최근 잠재 성장률이 떨어졌다면 수출이나 인구 문제 중에 어떤 요인이 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총재께서 앞으로 이렇게 논란이 계속 거듭되는 거 불식하기 위해서 잠재 성장률을 정기적으로 이제 할머니 공식적으로 공개할 생각 없으신지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동 분야 관련 질문인데요. 제조업 매출액이 1961년 이후 첫 감소하는데 생산성이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고용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취업률도 개선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비정규직 증가 양산된 게 아니냐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에서 고용률이 성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 결과를 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최근 정부 노동개혁이 이제 고용의 질을 높이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만약에 높일 수 있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잠재 성장률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글로벌 외환 위기 직후에 한 3% 중반이던 잠재 성장률 수준은 최근에 저희들이 투자 감소 그리고 노동력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저희들은 3% 중반보다는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 기자께서 우려하시듯이 이렇게 2%대로 낮아졌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재 성장률은 말 그대로 우리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 감소와 같은 그런 일시적인 어떤 요인보다는 좀 구조적 요인에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사실 잠재 성장률은 이제 비관측 변수이기 때문에 소위 추정 방법
라든가 여러 가지 좀 안정성, 추정기에서 안정성 측면에서 아직 저희들이 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 작업을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아까 조금 말씀드렸듯이 그 추정치의 안정성 등이 조금 더 저희들이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이것을 좀 발표하는 것을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이제 노동개혁 안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보면 이제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의 과다 사용을 좀 억제한다든가,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의 그 유연성 증대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은 분명히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개혁으로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이 높아진다면 고용의 양적 확대는 자연적으로 따라올 것이고, 그다음에 임시직이라든가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된다면 또 이들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다시 뭐 임금 수준 상승 이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 경제에 상당히 순기능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서지희 기자라고 합니다. 네, 총재님께서 지난달 금토일 기자간담 때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진척 상황은 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이후에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번 물가 안정 목표를 설정했을 때 인플레이션 종합 구조 변화 반영이 좀 미흡했다라고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 적용될 목표치를 설정할 때 있어서 이 같은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 좀 고려하고 계시는 대대의 변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이후에 적용할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안을 갖고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저희들은 하여튼 가급적 빨리 이 협의를 끝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2013, 4, 5년 현재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가 이제 2.5에서 3.5%로 되어 있고, 그 기간 내내 저희들이 이 목표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소위 공급 충격이라 해서 유가의 과도한 하락, 이것이 이제 큰 영향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누차 밝혔듯이 인플레 통합 구조의 어떤 그 변화를 좀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제 목표를 설정하면서 그런 쪽에 많은 이제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물가의 어떤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 예를 들면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 등을 저희들이 좀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가의 어떤 중기적 수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성장세,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수준, 이런 것을 다 토대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내년 이후에 적용할 목표를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신문 이은정입니다. 최근 정부 주도로 기업 구조 조정이 단행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중소기업 175곳을 구조 조정하겠다고 했고, 다음 달 중으로는 대기업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과정이 너무 긴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 현재 기업의 사정이 IMF 당시처럼 안 좋은 것이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기업 부채 리스크가 어느 정도이고 미국이 금리 인상 시 받게 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추정한 게 있으면 좀 말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이 결국은 기업이 해야지 가능한 건데, 지금 기업이 못하겠다고 끝까지 버티게 될 경우에는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기업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혹시 해법을 좀 주신다면 궁금합니다. 네, 기업 구조 조정은 어떤
우리 한정된 자원의 또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기업 부문의 생산성을 도모하려는데 그 기업 구조 조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업 구조 조정은 저희들 보면 상시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간 기업 구조 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서 좀 경제 효율성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럴 때는 좀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업 구조 조정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제가 뭐 아주 긴박하게 안 좋아서 기업 구조 조정 정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앞으로의 어떤 상황, 대외 여건이 녹록치 못하기 때문에 그에 미리 대비한 차원에서 기업 구조 조정을 좀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도 올리고 뭐 그랬을 때 우리 그쪽에 받는 영향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금리를 뭐 한 차례 올릴 것이 아니고 이제 꾸준히 올린다는 걸 전제로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상승될 것으로 상승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한계 기업이라든가 또 과다 채무 기업에는 분명히 이제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업 구조 조정을 이제 저희들이 좀 시급히 처리할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뭐 기업의 자구 노력도 물론 이제 중요하고 하지만은 또 정부에서도 기업 구조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어떤 기반을 정리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서울 파이낸스 고은빛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앞서서도 나왔듯이 이제 정부랑 금융당국이 한계 기업 조정에 좀 나서고 있는데 이들 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을 위해서는 좀 부채 관리 면에서 저금리 기조가 좀 지속돼야 된다는 중요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뭐 추가 인하 가능성을 이제 점치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쪽 성장 둔화랑 이제 조선업 쪽이나 제조업 쪽의 구조 조정으로 수출 회복이 좀 장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향후 우리나라 경기 회복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구조 조정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시경제 여건이 좀 안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중앙은행으로서는 적절한 통화 정책을 통해서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구조 조정 원활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금리 수준은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특별히 큰 애로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경기 둔화는 우리 경제의 회복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긍정적인 또 측면을 생각해 보면 미국을 비롯한 이제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이제 진전이 되고 그에 따라서 세계 교역량이 개선된다고 본다면 우리 경기가 그런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복세가 어쨌든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블룸버그의 이지연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올린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혹시 한국은행에서도 대략적으로 12월에 인상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중국이 계속 금리를 이제 미국과는 상반되게 내리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국 경기의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랑 중국의 기준금리 금리 인하 기조가 한국의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경기 판단에 대한 질문인데요. 3분기
GDP가 많이 좋았는데 그럼 이제 저점을 지났다고 보시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10월 28일이죠. 그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12월 인상 기대가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옐렌 의장의 이제 의회 연설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보면,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고용 지표가 좋게 발표되고 해서 12월 인상 기대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금융시장에서 페더럴 펀드 선물 금리에 반영된 12월 금리 그 인상 확률도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제를 말씀하셨는데, 중국 경제가 이제 3, 4분기 성장률이 약간 이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다시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또 지준율을 낮추는 등 그 부양 정책을 이제 펴서 경기가 크게 위축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 의지를 강하게 내보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중국 경기가 거기도 이제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과거 같은 성장세를 지속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지금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6%대 후반 7% 그 사이에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저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금리를 내리던 통화 정책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페드의 금리 정책에 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저희 우리 한국은행 통화 정책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서 국내 경제, 금융 여건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화 정책을 운영하게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GDP는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성장을 저희들이 한 3.2%로 저희들이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3, 4분기 이후를 뭐 기점으로 해서 계속 할지는 저희들이 좀 그것은 내년도의 1월 달에 저희들이 내년도 경제 전망을 좀 발표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그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김세미 기자입니다. 아까 총재님께서 민간 소비 앞으로 개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출 회복 없이는 내수 회복 지속성도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좀 총재님 의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 한미 국고채 10년 기준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역전 중인데 여기에 현재 얼마나 금통위가 신경을 쓰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출 회복이 지연되면 일단 생산 측면에서 그것이 어떤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그것이 기업의 임금이나 또 고용에 영향을 줌으로써 내수 둔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수출은 그렇고 또 다른 이제 내수 측면에서 소비와 투자를 보면 역시 소비와 투자를 통한 내수 개선도 이것은 아까 수출 부진은 생산의 하방 압력이라 그러는데 내수가 개선되면 그것은 다시 또 생산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함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임금 고용 증대에 연결되는 그런 이제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출 회복이 안 된다면 내수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출 부진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건 사실이지만 수출 회복 없이는 또 내수의 개선도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저희 한국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이제 같은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역전도 있을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아마 그 금통위가 얼마큼 우려하느냐, 걱정하느냐고 말씀하신 거는 그 배경에는 이렇게 그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혹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걸 걱정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하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10년물 그 국채 금리는 이제 거의 같이 붙어 있습니다만, 그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 투자하는 주로 채권은 주로 5년 이하의 중기 채권입니다. 지금 5년 이하 국고채의 금리는 현재는 미국보다 좀 높은 상황입니다. 3년물로 따지면 한 50여 bp, 그리고 5년물도 한 20-30bp 정도 국내 국고채 금리가 미국보다 높다는 점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그 한 금통위원님께서 지금의 낮은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낮춰진 것이, 잠재 성장률이 낮아진 것 때문이면 통화정책으로 성장률을 더 끌어올리기 어렵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3.2%가 잠재 성장률하고 부합한다라는 게 한은의 판단인데, 그 앞선 금통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내년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현재로는 추가적인 완화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부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통화정책상으로 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면 그것이 곧바로 현재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그 통화정책과 같은 경기 대응 정책보다는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구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경기적 요인에 의해서도 현재 낮은 성장률이 초래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화 재정 정책 등 경기 대응 정책도 중요하고 또 필요할 때는 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2% 성장 아까 부합하느냐고 하는 여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잠재 성장률 수준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해서 추정을 했고, 그 추정치의 안정성을 지금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확인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그 잠재 성장률 수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부진에서 통화정책의 대응 여지가 없느냐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통화정책을 수출만 놓고 저희들이 통화정책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통화정책이 수출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통화정책, 소위 금리 변경은 어느 정도는 환율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 환율이 또 어느 정도는 수출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저희 한국의 연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금리와 환율 간의 관계가 너무 좀 이례적이지 않고 거기 일방향으로 작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환율과 수출의 관계도 많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 즉,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고 기술력에 의한 것이 중요한 요소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어떤 수출 구조상에서는 어떤 기술 경쟁력이 보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뉴스핀 김남현입니다. 세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수출 얘기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수출 질문 좀 또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향후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로 꼽을 만큼 수출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오늘 나온 통방 문구를 보면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라고 해서 전달하고 똑같은 어감입니다. 또 총재님 모두 발언에서도 보면 수출은 석유 제품 단가 하락이나 중국 수입 수요 둔화로 10월 중 감소세가 확대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10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8%나 떨어졌습니다. 혹시 금통위에서 지난달 그 금통위원들이 여러 번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수출에 대한 분위기가 오늘 어땠는지 좀 전해주실 수 있는지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제 언론 보도에서 나왔는데요. 심재철 의원께서 좀비기업 구조조정 절실하다. 미국이 그 기준금리 올릴 것 같은데 우리도 따라 올려서 좀비기업 구조조정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한은에서 나온 은행 가계대출도 그 10월 달에 9조나 늘었고요. 1100조 지금 되고 있어서 가계대출 쪽에서도 총량 규제가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심재철 위원의 이런 말씀에 대한 의견하고 이런 그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일부 또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이제 11월 달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이제 연말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이면 연초고요. 2월 달에 설이 있습니다. 3월 달에는 국회의원 선거 바로 직전 달이고요. 4월 달에는 국회의원 선거 있고 네 분의 금통위원이 그 퇴임을 하십니다. 그 1999년 5월부터 현재까지 금통위하고 추석 설, 연말 연초,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 제외한 대통령,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 지방선거, 그 다음에 총재, 부총리 포함한 금통위원, 이분들의 임기 만료 등 다 따져봤더니 기준금리 변경이 5번밖에 없었더라고요. 2008년 12월하고 9년 1월은 그 위기 이후에 인하 2번이었고요. 2000년 2월하고 2005년 12월, 11년 1월은 각각 장단기 금리 격차, 정책 금리 유효성 저하, 물가 상승 압력, 경기 등 부동산 가격 이런 것 때문에 인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3월 달에 좀 이벤트가 없어서 재보궐 선거하고 금통위원 직전 달엔 뭐가 있었나 좀 따져봤더니 2번밖에 없었습니다. 2002년 5월 인상, 2006년 2월 인상이었는데요. 다 물가 상승 압력이나 부동산 가격, 경기 회복에 단 2번밖에 없었습니다. 향후 이런 이벤트가 금통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요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10월 달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저희들이 그 큰 폭 감소에 대해서 원인 규명도 저희들이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석유류 가격 하락, 어떤 수출 단가 하락이 컸고, 보니까 그 작년 10월이 또 사상 최대의 수출을 기록한 달입니다. 그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수출이 부진한 것은 저희들이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고 이제는 구조적 요인도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부진에 대한 저희들이 그 원인 규명, 우려, 그다음에 이런 것은 지금 여전히 저희들이 금통위가 좀 주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재철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심의원 언급에 대해서 제가 굳이 코멘트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벤트가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도 지금 우리 김 기자께서 98년 이후인가요? 그 이후로 분석해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몇 번 있었는지를. 저희들 미처 그런 분석을 안 해봤는데, 그 얘기는 저희들이 그런 이벤트를 전에 분석 안 해봤,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이벤트가 통화정책 결정의 중요한 이유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때의 거시경제 상황, 금융 상황이 통화정책의 주된 결정이지 추석이라든가 뭐 선거라든가 하는 것은 통화정책 결정할 때 고려 요인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